그날도 난 평소처럼 복도를 쓸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처럼 조용했던 사무실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났을 때까지도 전 그냥 누가 박스라도 떨어뜨렸나 했죠. 근데요, 그게 사장님의 외아들, 그 총각이 쓰러진 소리였어요. 심장이 멎은 듯 했어요. 눈앞에서 파랗게 질려가는 아이를 보는데 그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죠.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서늘한 새벽 공기. 나는 늘 그렇듯 회사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어. 출근보다 한참 이른 시간이지만 청소는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좋거든. 쓱쓱쓱쓱 오늘은 복도 끝까지 다 밀어야겠네. 먼지가 많이 탔어. 나는 내리 낮은 중얼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지. 그렇게 청소 도구를 옮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쿵 하고 묵직한 소리가 났어. 어이구 뭐야. 누가 뭐 떨어뜨렸나? 급히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 사장님 아들이 건물 한가운데 복도에 쓰러져 있었어. 숨도 안 쉬고 입술은 파래지고 몸은 축 늘어져 있고 어머나 얘야. 얘야. 정신 좀 차려봐. 내가 그렇게 다급하게 외쳤지만 반응이 없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하지만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어. 그 옛날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시절 배운 심폐소생술이 손끝으로 기억처럼 흘러나왔지.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30번 압박 그리고 이번 인공호흡 한 번 더 제발 제발 살아야 돼. 아무도 없는 그 새벽 복도 한가운데서 난 사장님의 아들을 두 손으로 살리고 있었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어. 나는 아직 그 아이 곁에 무릎 꿇은 채 끝없이 심폐소생술을 반복하고 있었지. 손은 저릿저릿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어. 얘야, 너 절대 눈 감으면 안 된다 들리니? 할머니 목소리 들리면 꼭 돌아와야 해. 꼭이야. 마침내 응급구조대원들이 뛰어들어왔고 나는 비켜섰어. 구조대원 한 명이 나를 빤히 보더니 말했다. 심폐소생술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털며 대답했지. 그러자 다른 대원이 놀란 듯 말했다. 놀라운 CPR이었습니다. 심박이 잡혔어요. 이 상태라면 희망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어.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그만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몇 시간이 흘러 병원 대기실. 나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병원 소파 끝에 앉아 있었어. 아무도 연락 못 받고 허둥대던 직원들이 병원으로 몰려왔고 그중 사장님도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오셨지. 아들.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안정 중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누가 우리 준서를 이렇게? 그제야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저기 저분이요. 쓰러진 아드님을 살려주셨어요. 심폐소생술 하셨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지. 나는 민망해서 고개만 푹 숙였어. 제가 한 일은 그냥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그때였어. 사장님이 느릿하게 내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야. 선생님, 제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나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사장님을 일으켰지.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죠. 이 손으로 누군가 다시 숨을 쉬게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게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날 이후 사무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 누구도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할매라고 부르던 나였는데 그날 이후 다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날 조용히 따로 부르셨어. 선생님, 저희 집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이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마음이 이상했어. 30년 전 이 손으로 처음 살리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한 아이가 떠올랐거든. 그 아이를 떠올리며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문을 여는 순간 준서가 누워있다가 나를 보곤 환하게 웃었어. 할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살아야 한다는 말 계속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묻어뒀던 기억 하나가 톡 하고 올라왔지. 20대 중반이었을 거야. 나는 보육원에서 일했는데 거기 아주 어린 아기 하나가 있었어. 사랑받지 못한 채 버려졌던 그 아이를 나는 밤새 안고 지새우곤 했지. 그러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야.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단 말만 들었어. 그때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지. 근데 이번엔 그 손으로 다시 살려냈어. 나는 조용히 준서의 손을 잡았어. 준서야. 너한텐 아주 긴 생이 남아있어.
꼭 누군가를 위해 그 생을 써줘야 해. 그게 할미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이후 나는 마음 한편에 놓아두었던 미안함과 슬픔을 조금은 덜어냈어. 그리고 매일 새벽 복도를 쓸면서 속으로 되뇌었지. 살아줘서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며칠이 지났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로도 나는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나갔고 동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작은 목례를 건넸다. 어색했다. 내가 원래 봤던 대접이 아니었으니까. 평생 구석에서 조용히 빗자루만 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사장님이 내게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한 일이었다. 청소반 조 여사님 되시죠? 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회장실로 오시랍니다. 회장실이라니 내 평생 그 문턱에도 못 가본 그곳을? 나는 손끝에 먼지를 털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누가 봐도 가장 낮은 자였고 그걸 다시금 자각하니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더라. 회장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엔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준서가 있었다. 조 여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일어나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사모님은 이미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다. 저희 아이가 살아있는 건 온전히 조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순간 나는 급히 손을 저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그 순간엔 제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아니요. 조용하던 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사장님은 조심스레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이건 사택 1층 별채명의 변경 서류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용 기숙사로 쓰던 공간인데 앞으로 조 여사님께 드리려고요. 월세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내 가슴에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살아오며 처음 받아보는 정당한 보상.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감정. 그리고 무너질 듯 흔들리던 나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손길. 며칠 뒤 나는 짐을 싸서 그 조용한 별채로 이사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작은 마당에는 자잘한 들꽃이 피어 있었어. 화려하진 않지만 내겐 처음인 내 집이었다. 그날 저녁 준서가 직접 찾아왔다. 할머니 이거요. 그가 내민 건 다 낡은 노트 한 권. 이게 뭔데 그래? 할머니께서 해주신 심폐소생술 그 순간 느꼈던 것들, 그 후에 제가 생각한 것들 하나하나 적었어요. 왜? 나중에 누군가에게도 꼭 전하고 싶어서요. 그 기적을 나만 알기엔 아깝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꼭 눌러 담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다. 얘야 고맙다 그렇게 살아줘서 진짜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당신들 딸 이제야 조금 사람 구실했어요. 늦었지만 나 잘했죠? 촛불이 흔들리는 틈 사이로 사진 속 엄마가 미소 지어주는 듯 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 이불 위에 앉아 준서가 건넨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읽다 보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다른 생의 조각처럼 느껴졌거든. 숨이 막혀왔어요.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의 손이 절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살아야 해. 그 목소리가 분명 들렸어요. 이 문장 앞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떠오른 건 어느 여름날 오래전 기억 속 풍경이었어. 그날도 이렇게 더운 날이었지. 나는 그때 딸을 하나 두고 있었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반년쯤 됐을 무렵이었어. 엄마 얼음물. 응, 알았어. 우리 딸 작은 빨간 대야에 발을 담그고 딸아이와 마주보며 웃었던 그날. 그 아이가 마당에서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고 난 급히 달려가 품에 안았지. 그런데 엄마 숨이 안 쉬어져. 그날 처음 알았어.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병원에 실려간 딸은 결국 내 품에서 떠났고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어.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내게 영원한 죄책감이 되었거든. 그랬던 내가 다시 누군가를 품었고 그 품으로 그 아이는 살아났다는 게 내가 너를 잃고 그 아이를 얻은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땐 복도 구석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 작은 메모와 함께. 할머니 이 꽃 이름은 라넌큘러스래요. 꽃말은 감사해요. 준서 올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 이 나이에 누가 이렇게 나를 기억해준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벅찼어.
며칠 후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 사장님이 전 직원을 모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셨지. 이번 분기부터 청소경비식당 근무 인력 전원에게 사내복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 여사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에서 시작됐습니다. 순간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내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모두 박수를 쳤어.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로 남았음을 깨달았어. 그날 밤 준서가 또 찾아왔어. 할머니, 사실 저 유학 가기로 했어요. 미뤘던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지그시 감았어. 그래, 그럼 너는 나 대신 다른 누군가의 숨을 붙잡아줘야 해. 그게 너의 몫이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매주 편지를 보내왔고 나는 어느새 사람을 키운 할머니가 되었어. 복도 한 구석 나무 화분 아래 준서가 남기고 간 메모들은 지금도 내 보물 1호야. 그리고 한참 뒤에 어느 날, 난 그 아이의 편지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지. 할머니, 그날 내 심장이 멈춘 순간 당신은 내 두 번째 생이 되셨어요. 내가 다시 뛰기 시작한 건 당신 때문이에요. 그걸 읽는 순간 나는 알았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숨이 된다는 걸. 그걸 나는 처음으로 해낸 거야. 어느 날 오후였어. 내가 늘 닦는 지하 휴게실 창가에 옛 동료였던 미화반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지. 내가 이사한 뒤로는 종종 얼굴만 비쳤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손에 조심스레 접힌 신문지 한 장을 들고 계셨어. 조 여사님, 혹시 이 사람 기억하세요? 그녀가 펼친 신문엔 흑백 사진 하나와 함께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어. 1982년 대림동 유기아동 사망 사건 끝내 미해결. 나는 그 사진을 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 이게 아직도 기사에 나와요? 어머, 그게 혹시 조 여사님 그때 얘기 그 아기 기억하시나요? 그 아기. 그래, 그 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내 품에서 떠나버린 그 아이. 그 아이는 당시에도 신원불명 유기아동으로 기사에 몇 번 실렸고 나는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일 이후로 다시는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말 못했거든. 그 아이가 숨을 거둘 당시 나는 약을 사러 간다고 5분을 비웠었단걸. 그 5분이 평생을 죄책감으로 만들었지. 근데 왜 갑자기 이걸? 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어. 며칠 전에요, 회사 보안팀 쪽에서 CCTV 정리하다가 조 여사님이 준서 군한테 심폐소생술하는 영상 사장님이 보셨다네요. 근데 그 자세며 압박 위치며 그게 너무 정확해서 혹시 의료인 출신 아니냐고들 하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 예상은 했지만 그 과거가 이렇게 엮일 줄은 몰랐어. 며칠 뒤 사장님이 다시 나를 부르셨어. 조 여사님, 혹시 예전에 병원 쪽에 계셨습니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간호조무사 자격증 30년 전엔 쥐고 있었죠. 하지만 버렸습니다. 그만두고 다 잊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그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셨군요. 그날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지켜봤다면 지금쯤 가장 먼저 조 여사님을 안아주셨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 몰랐던 작은 무덤 하나에 찾아갔어. 자세히 보면 기억할 수 있는 작은 무명묘. 작년 겨울 내가 어렵게 수소문 끝에 한쪽 묘역에 조용히 세워둔 그 아이의 묘비 앞이었지. 손에 작은 종이컵 하나 들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았어. 얘야, 기억하니? 그날 너를 두고 내가 약을 사러 나간 그 5분. 미안했어. 진짜 너무 미안했어. 그 말이 40에 가까이 되는 시간 끝에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왔어. 그리고 며칠 뒤 준서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지. 할머니, 저 이제 곧 출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예전에 누굴 놓치셨나요? 요즘 이상하게 할머니가 자꾸 슬픈 얼굴을 하세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 그래, 그 아이는 아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지. 이젠 그 애를 잃은 죄책감 대신 다른 누군가를 살려낸 기억을 더 크게 품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오래 묵혀둔 서랍 속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지. 자격갱신 신청서 30년 전 폐기하지 못하고 고이 접어둔 그 서류. 할머니가 다시 배울 거야. 이번엔 끝까지 놓치지 않을게.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나를 걷기 시작했어. 그 아이에게 그리고 준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따라 가슴은 따뜻했어. 서류 봉투 하나 끌어안고 지하철을 타는데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지.
이 나이에 참 별짓을 다 한다 하지만 두 손은 묘하게 단단했어. 30년 만에 첫 발걸음이니까. 지역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간호 실습 과정. 내가 지원한 과정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위급 상황에서 CPR로 생명 구조라는 이유 하나로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지. 조 여사님 같은 분은 실습보다 현장 강사로 오셔야겠네요. 에이구 아니에요. 전 다시 배우는 입장입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이름표 달고 실습복 입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 저기 혹시 그 뉴스 나왔던 그분 맞죠? 심폐소생술하신 청소하던 할머님. 나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어. 괜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실습지로 배정된 병원은 생각보다 바빴고 나는 응급실 보조 파트에 들어가게 됐어. 거기서 나는 한 얼굴을 보고 말았지. 어머나. 하필이면 그 아이였어. 30년 전 내 앞에서 매번 사고를 쳤던 그 아이. 한 번은 진료실 도망쳐 나가고 한 번은 주사기 던지고 울며 불며 엉망 만들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의사가 되어 당당히 환자를 보고 있는 거야. 이름표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민호. 나는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바라봤어. 그러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가 먼저 다가왔지. 혹시 조 여사님 아니세요? 어머 기억하니? 그럼요. 기억 못하면 사람 아니죠. 저 그때 엄청 말 안 들었죠? 응, 엄청. 근데요, 그날 여사님이 저한테 백도 깎아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말에 난 순간 울컥했어. 기억도 못할 줄 알았거든. 그때 내가 깎아준 백도 말없이 등을 쓸어줬던 밤들 전부 잊은 줄 알았어. 그날 이후로 우린 자주 응급실에서 마주쳤어. 나는 약봉투 정리하고 그 아이는 환자 진료 마치고 지쳐 돌아오고. 그때마다 우린 잠깐의 눈인사, 가끔은 짧은 대화. 여사님 덕에 저 진짜 사람 됐어요. 그런 소리는 네가 사람이라 그때부터 그런 거야. 근데 진짜 묘하네요. 어릴 땐 그렇게 투정만 부리던 제가 이젠 여사님이 실습생이라니. 그러게. 세상 참 웃기지? 우리는 그렇게 작지만 단단한 인연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바빴고 나는 응급처치 도구 보충하느라 병원 뒤편 창고에 있었어. 갑자기 들려온 다급한 외침. 응급실. 심정지 환자 들어옵니다. CPR팀 대기. 숨이 멎는 듯한 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스트레처에 실려 들어오는 환자를 보고 두 다리가 풀려버렸지.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어. 30년 전. 아이를 잃은 날 내 손을 잡고 울던 그 사람. 그 아이의 친엄마.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데려갔다던 보호자. 왜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지? 나는 멍하니 그 여인을 바라봤고 그 순간 강민호가 다가와 물었지. 여사님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 옛날에 내가 한 아이를 잃게 만든 사람이야. 이제 과거가 다시 그 깊은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하려 해. 그리고 나는 진실과 용서 사이에 서야 해. 옛날에 내가 한 아이를 잃게 만든 사람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 눈앞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오는 그녀. 그토록 잊고 싶었던 얼굴이었는데 이토록 선명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지. 1985년 여름. 그녀의 얼굴은 내 앞에서 울고 있었어. 하얀 블라우스에 젖은 눈동자.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아기 하나. 조 여사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잠깐이니까 딱 하루만요. 이 아이 맡아주시면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날 그녀는 당장 외국에 급히 나가야 한다고 했고 돌아오자마자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아이를 안기고 사라졌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도 그녀는 오지 않았고 그렇게 그 아이는 내 손에 남겨진 채 마지막 그날을 맞았던 거야. 여사님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나를 붙들며 물었어. 나는 그제야 정신을 붙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그 환자 지금 상태 어때요? 지금 심정지는 넘겼는데 뇌 손상 가능성 때문에 정밀 검사 들어갔어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만났는데 이제야 물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며칠이 흘렀어. 그녀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있었고 나는 매일 그 앞을 맴돌기만 했어.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보호자로 등록된 인물이 나타났지. 저기 혹시 조 여사님? 네, 그런데요?
저는 이분의 딸입니다. 딸? 눈앞에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기 전 저한테 작은 박스를 하나 주셨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 조 여사님께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스를 받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 작은 나무 상자. 덜컥 뚜껑을 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이 담긴 서류가 나를 덮쳤지. 1985년 아동 유기 사건 관련 각서, 친권 포기 각서, 그리고 한 장의 출생증명서. 나는 숨을 들이켰어. 그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으니까. 강민호 뭐라고? 나는 두 눈을 의심했어. 출생증명서에 적힌 이름,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 거기 분명히 30년 전 내 품에 남겨졌던 아이. 결국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서 의사가운을 입고 나를 여사님이라 부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세상에 내가 다시 널 만난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준서에게 편지를 썼어. 준서야, 사람은 참 신기하단다. 이름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던 누군가가 평생의 인연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인연이 내가 평생 죄책감으로 묻어둔 그 아이였다면 그건 기적일까? 혹은 벌일까?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아이, 이제는 강민호라 불리는 그 아이를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어. 진실을 다 말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지. 이 이야기는 이제 다시 그 아이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나는 하루 종일 상자만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 밥도 못 넘기고 잠도 오지 않고 가슴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계속 부글거렸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그 애가 모르게 덮고 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들려왔어. 이젠 피하지 마. 한 번쯤은 정면으로 맞서야 해. 다음 날. 강민호가 퇴근하고 나가는 걸 일부러 기다렸다가 주차장 쪽으로 먼저 걸어갔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멈춰버릴 것 같았지만 민호야. 네. 아, 여사님. 이 늦은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건넸어. 이거 내 어머니께 받은 거야. 그리고 널 위한 거야. 강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어. 그리고 그 안에 서류들을 읽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 이게 뭐예요? 그게 내 출생에 대한 기록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가 유기? 나는 고개를 숙였다. 1985년 여름 너를 내게 맡긴 여자가 있었어. 딱 하루만 봐달라며 애를 안기고 그대로 사라졌지.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 그리고 넌 내 손에서 다시 숨을 쉬지 못했어. 그 순간 강민호의 눈빛에서 모든 게 일그러졌어. 그럼 그때 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땐 내가 숨을 멈췄다고 나는 그렇게만 들었어.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가 널 다시 살려냈고 그 후엔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수도 있어.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네가 이렇게 자라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한참을 침묵하던 민호가 입을 열었어. 왜 지금 말하신 거예요? 미안해.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널 잃었다는 죄책감이 자꾸 떠올랐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미워할까 봐.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 사람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왜? 이제야 알게 됐잖아요. 왜 여사님 목소리가 그날 나를 끌어올린 것 같았는지.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그렇게 얽혀 있었네요. 나는 그 순간 울음이 터지려는 걸 꾹 참았어. 미안하다, 민호야.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근데 여사님 덕에 지금 이만큼 살았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래간만에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 비로소 그 아이를 정말 품에 안은 기분이었거든.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딱 한 사람을 떠올렸어. 얘야, 너도 이 아이 보면서 웃고 있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던 나의 과거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 중환자실은 여전히 차가웠어. 기계음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고 그녀 강민호의 생모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지. 민호는 말없이 유리창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 이 사람이 당신이 날 버리고 갔다는 그 여인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깔린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었어. 그래, 너를 내게 안긴 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 눈빛엔 분노도 애증도 안타까움도 있었지. 30년 넘게 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요. 미안하다. 여사님이 왜 사과하세요? 이건 그분의 몫인데.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그때 기계음 사이로 미세한 손가락 떨림이 포착됐어. 어머.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간호사를 불렀고 곧 의료진이 몰려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어.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그녀의 눈이 떴어. 조씨.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어버렸어. 조씨, 내 아이 민호는 어때요? 나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민호는 한 발 물러서서 그녀를 바라봤어. 그 아이 많이 아팠었죠. 난 그걸 알면서도 못 지켰어요. 나는 그제야 그녀의 손을 잡았어. 민호야, 내 어머니 말 듣고 있니? 민호는 조용히 다가왔고 마침내 그 앞에 섰어. 저예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어. 민호, 정말 네가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민호의 눈에서 동시에 왜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 공기가 멈췄어. 왜 날 그렇게 버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다 겨우 말을 이어갔어. 그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네 아빠가 도망쳤고 빚쟁이들은 매일 문을 부쉈고 넌 아팠고. 나는 무서웠어. 그래서요? 그래서 널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생각했어. 정말 그게 최선이라 믿었어. 하지만 그게 내 평생 죄였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한참 바라봤어.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저 살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꼈고 민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 순간부터 날 키워준 사람이 있으니까. 민호의 눈길이 내게 향했어. 이분이 저한테 숨을 준 사람이에요. 그녀는 흐릿하게 웃었고 손끝으로 내 손을 살며시 잡았어. 조씨, 정말 고마워요. 민호 잘 키워줘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 그 아이는 스스로 잘 자란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번 더 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어. 내내 잡고 있던 민호의 손을 놓은 채.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민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흔들리는 눈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 이상하네요. 사랑받았다는 기억 하나 없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슬프죠? 나는 그의 곁에 서서 작게 속삭였어. 슬픔은 기억보다 관계로 오는 거야. 네가 이 세상에 온 그 자체가 너와 그 사람 사이를 연결했으니까. 민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래 묵은 아픔과 원망이 비로소 흙으로 덮였어.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 강민호 출생증명서, 심폐소생술 기사 스크랩, 준서의 편지들, 그 속엔 내가 지켜낸 생명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지. 이제 나도 조금은 괜찮아도 되겠지? 그리고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한 장 천천히 바람에 흩날렸어. 가을이 깊어졌어. 회사 복도 창밖으론 은행잎이 낙엽되어 굴러다녔고 그걸 쓸고 있는 내 손길은 조용하고 단단했지. 지나가는 직원들이 선생님이라 부르면 난 늘 그렇듯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어. 준서 잘 지내고 있겠지? 그날 이후 민호와 나 사이엔 말없이 쌓이는 감정이 있었어. 미워도 보고 고맙기도 하고 때론 아무 말 없이 앉아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을 만큼 이젠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지.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거든. 준서. 그날 오후 하필이면 내 근무가 끝나기 전 회사 로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 긴 코트, 낯익은 걸음걸이,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봉투. 혹시 준서야? 그가 고개를 돌렸고 눈이 딱 마주쳤어.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어. 우린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 준서는 훌쩍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 할머니 저 유학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대 본과 올라갑니다. 그래 참 잘했다 참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나는 말끝을 흐리며 손을 덮었고 준서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어. 할머니 민호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민호 선생님 어머니랑도 마주하셨단 것도요. 응 많은 일들이 있었단다. 근데 저는요 그 모든 걸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뭔데? 할머니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살린 분이구나. 심장을, 삶을, 기억을 그리고 마음까지요. 그 말에 나는 그냥 터져버렸어. 얘야 나 진짜 그런 말 들을 자격 있는 사람 아니야. 버린 아이도 있고 지키지 못한 생명도 있고 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런 할머니니까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마치 30년 넘게 조여 있었던 내 심장을 툭 하고 열어준 열쇠 같았어. 나는 준서를 꼭 안았어.
말없이 가만히 그 품에서 그냥 숨 쉬었어. 그리고 며칠 뒤 준서는 내게 작은 상자를 하나 놓고 갔어. 상자 안엔 흰 가운 하나와 이름표가 들어있었지. 보건교육 강사 조여사 그리고 손편지 한 장. 할머니,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할머니처럼 작은 손이 큰 생명을 안아줄 수 있도록. 나는 상자 뚜껑을 덮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 세상에 버려졌던 날들보다 지켜냈던 하루들이 더 많아진 지금. 이제는 나도 나를 조금은 사랑해줘도 되는 거겠지? 해가 지고 있었어. 나는 회사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봤어. 노을빛이 하얗게 퍼지는 하늘 아래서 작은 바람이 귓가에 속삭였어. 숨 쉬어. 살아. 그리고 사랑해.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아주 단단하게 살아냈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가며. 누군가 내게 물었지.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대답했어. 저요?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살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여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이어진 수많은 생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배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